자, 2021년 1월 11일 새해가 밝았고 어, 새해 들어서 두 번째 월요일입니다. 두 번째 라이브 방송이죠. 자, 모두 잘 지내셨죠? 지난주가 정말 핫했던 시장이 어, 대형주 중심으로 시장이 워낙 잘 갔기 때문에 글쎄요. 오늘 방송에 좀 솔직하게, 좀 담백하게 좀 담아보려고 자료도 좀 만들고 했으니까 편안하게 라디오 듣듯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추천 감사합니다. 이 추천 기능이 있나 봐요. 자, 이번 역시도 딱 1시간짜리 방송이고요. 매번 조금씩 이제 오버가 됐잖아요. 이번에는 가급적이면 1시간, 딱 1시간 만에 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새해가 이제 밝았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 이번 주 목요일이 이제 선물도 만기일이죠. 어, 일단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지수 관련주들로 많이 좀 수급이 좀 들어오긴 하는데 예전과 좀 다른 부분은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열을 올리면서 너나 할 것 없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 아마 피부로 느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주변에서 정말 멋모르고 계좌 얼른 만들고 장 시작하기 무섭게 달려드는 마치 불나방 같이 그런 모습을 오늘 장 초반에 봤어요. 근데 제가 기사는 못 봤는데 아마 한국투자증권인가요? 한투 쓰시는 분들은 장 초반에 무슨 렉이 걸렸다는 얘기도 얼핏 들었거든요. 제 주변에서 살짝. 네, 맞나요? 네, 한투 쓰시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뭐 손해를 봤다. 네, 뭐 초반에 막 물렸다. 막 HTS 탓을 하고 막 MTS 탓을 하고 막 이랬었던 것도 좀 얼핏 본 것 같은데 그만큼 시장이 참 주식으로 좀 많이 핫하다라는 건데 작년 라이브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유동성 장세에서 지금 부동산 쪽을 꽉 규제를 하다 보니까 지금 오갈 데 없고 지금 외부에서 돌고 있고 그리고 나보다 못한 이들이 주식으로 돈을 좀 벌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또 실제로 적금 깨고 들어오시는 분도 봤고요. 제 주변에서 지난주 라이브 때 그 말씀을 드렸죠. 어떤 종목을 살까요? 보다 계좌 어떻게 만들까요? 계좌 만드는 방법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엄청 늘어났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일주일이 지났는데 한 주 동안에 정말 날씨는 정말 추웠습니다. 그죠? 네. 항상 뭐 우리 남성분들은 막 군대 얘기를 하는데 저도 군대 있을 때보다 더 추웠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추웠죠? 실제로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주말에는 더. 코로나 때문에 안 다녔는데 더더욱이나 이제 날씨가 차가워져 버리니까 근데 정말 이거는 기상 이변이 좀 계속적으로 이상 기후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실제 뭐 대만 쪽도 그렇고 뭐 스페인도 그렇고 막 폭설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이거는 뭐 우리가 명확하게 좀 직시해야 되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서 좀 심각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다행인 거는 이번 주에 조금 좀 풀린다라는 거죠. 음, 반면에 시장은 그 열기가 무슨 용광로 같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만큼 이제 연초부터 마치 이제 못 달리게 딱 묶어놨던 시장이 좀 묶여 있었잖아요. 그리고 연말에도 마지막 폐장일에 고점으로 마감을 했고 시작하자마자 달리기 시작하면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것은 대형주들이 마치 스몰캡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저뿐만이 아니라 대다수 시장 참여자들, 특히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 아마 좀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오버슈팅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고 지난주 제가 이제 그 중반 이후부터 그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톡방에도. 제가 유일하게 보는 기술적 지표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몇 가지 보는 게 있죠. 저랑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일봉과 이격도, 이동평균선과 봉과의 이격도를 주로 좀 많이 보는 편인데
퍼센티지 바운더리로 봤을 때 지나치게 과열 국면에 거래소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이 불가피한, 뭐 시장이 꺾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들어갈 거라면 조금 기다렸다가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이고, 대형주나 수익이 좀 나고 있는 종목들을 쥐고 있다면 현금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는 타이밍이 지난주,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고점을 잡았지만 머리 꼭대기에서 어떻게 팝니까?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발바닥에서 잡아가지고 머리끝에서 팔 생각부터 하시면 시장이랑은 결코, 네, 시장이 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네. 어떻게든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탐욕을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어? 뭔가 조금 이제 좀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의 계좌를 보면 정말 극단적이에요. 정말 잘 돼 있거나 정말 쪽방을 차 있거나. 근데 그게 좀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라이브에 계속 담게 될 텐데 천천히 한번 들어보시고요. 자, 드디어 코스피는 역사적으로 3,000포인트를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상반기 안에, 이거 불안한 거죠. 본인들이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빨리 오면, 그래서 좀 늦게 올 경우에는, 근데 상반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주일 만에 돌파를 해버렸어요. 어. 근데 뭐 동학개미가 새 역사를 썼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실제로 이거는 저도 좀 공감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예전과는 다르다. 근데 이게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식 아니면 뭔가 내 자산을 바꿀 만한 수단이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뭐 부동산 경매를 하겠어요? 아니면 한창 뭐 잠깐 이 과거에 조금 핫했던 뭐 부동산 프로젝트 쪽? 아무나 누가 껴줍니까 이쪽을? 아니 뭐 아파트? 오피스텔? 아니면 비상장 쪽? 그나마 제일 만만한 게 주식시장이에요. 정말 100만 원, 10만 원조차도 그냥 내가 싼짓돈 들고 들어올 수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계좌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지난 라이브 때도 그 상황을, 현황을 잠깐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불장 얘기를 하는데 여기 정말 뜨거운 불, 파이어를 얘기하기도 하고 이제 그 황소 장세, 뜨겁다 이거죠. 예,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장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러한 기조가 제가 좀 봤을 때에도 이따 잠시 후에 조금 더 시장에 대한 말씀, 썰을 좀 더 자세히 풀어보긴 할 텐데, 저 역시도 이런 그림들은 지금까지 좀 처음 본 것 같아요. 작년 코로나 쇼크 시장도 낙폭 속도가 정말 빨랐거든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추석이라는 연휴를 전후로 해서 시장이 조금 미지근하게 가고 오히려 조정이 한 두 차례 나오다가 11월장부터 달리기 시작한 거죠. 백신 랠리가 시작이 된 건데 지나치게 지금 과열이 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열기가 이제 언제 식을 건지,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들어와서 그러니까 뭐 잠깐 재미를 봤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마치 전체 시장의 모습처럼 착각하고 있다면 아마 시장의 조정폭, 버블이 꺼질 때에 대한 속도도 지금 못지않게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꺼질 수도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감안을 하고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반드시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조금 안타깝지만 1000포인트 맛을 아직 못 봤죠. 그래서 지금 아직 좀 안타깝지만, 근데 코스닥 쪽도 제가 열어두고 있는 게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도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시게 되면 웬만해서는 웬만한 명분이 지금 다 반영이 된 상태예요. 일단 물론 저도 그 대형주에 대한 이제 그 방향, 주가 방향에 대한 가늠을 할 수는 없지만 분위기로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주가에 녹아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웬만해서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쉽게 안 뺐다라는 거예요. 거래가 아직 안 터졌거든요. 음. 개인들이 또 많이 잡는 부분들을 떠나서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하방으로 좀 때리는 그런 그 포지션이 아직은 찾기 어렵다. 무슨 얘기냐면 1000포인트 맛을 보고 오히려 거기서 좀 요리를 하지 않을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좀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그 3000포인트, 그 3000포인트, 1000포인트라는 그 뭔가 지수의 끌어당김에 대한 심리적인 이 지수의 그 척도가 없었다면 아마 지수는 단기 과열부터 떨어지는 속도가 빨랐을 텐데 마치 중력인 마냥, 중력처럼 그 끌어당기는, 위로 끌어당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0포인트를 지금 끌어당기는, 코스닥도 아직은 뭐 맛은 못 봤다고 하지만 시총 상위주들이 살아 있어요. 크게 지금 지수를 막
하방으로 막 내리칠 만한 그런 수급적인 그 신호들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1000포인트 맛은 볼 것으로 저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소가 연초부터 너무 잘 달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소외를 받고 있는 듯한 코스닥 시장들은 맞고요. 제 리포트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단 쪽의 지표를 보시면 스몰캡 지표, 코스닥 지표라고 해서 올리죠. 예, 닥 볼륨이라고 저 올리는데 계속적으로 저조해요. 그죠?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저조합니다. 지수가 코스닥도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대적인 그 지표거든요. 제가 이제 만든 건데 힘을 못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몰캡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지금 초대형주들 중심으로 매기가 한 번에 응집이 되어 있다라는 게 지금 제 그 만든 지표만 보더라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렇다고 뭐 소외를 또 느낄 필요는 없어요. 자, 시장은 다만 자, 날씨는 한파주의보인데 시장은 지금 비투주의보. 아, 이것도 좀 심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좀 봤을 때 잠시만요. 음, 자, 그리고 채팅창에 뭐 올리실 분들은 우리 카톡방보다는 카카오 TV 쪽 채창을 이용해 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볼까요? 음, 음, 자, 이게 지금 코스닥 지표예요. 왼쪽이 거래소 지수고 코스피, 코스닥. 근데 코스닥 하단 쪽을 보시면 고객 예탁금이 같이 늘고 있죠. 음, 사상 최대 고객 예탁금 역시도 잘 하고 있어요. 신용잔고 역시도 20조. 네. 야, 이거 심각합니다. 근데 일단은. 그죠? 신용이 같이 포함이 되고 있어요. 덩달아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B2라는 부분은 부인을 할 수가 없는 부분. 네. 지금 시장에서도 이러한 대출 관련된 부분들 더 추가 규제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마지막에 더 이제 레버리지를 당겨보겠다고 은행에 계속 대출 상담을 하거나 네, 왜냐하면 지금 이자가 싸기 때문에 지금 뭐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자 내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이 자금을 위험 자산으로 지금 끌어당기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분명히 터질 수밖에 없는 어, 부분 중에 하나죠. 언젠가는 이제 거품이라는 부분들은 실질적인 자산이 아닌 가상의 자산 그리고 앞으로 이제 레버리지 관련된 부분들 이게 크면 클수록 시장의 버블이 더 많이 껴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신용잔고가 언제쯤 줄어들 건지 근데 신용잔고는 뭐죠?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 작년에 코로나 쇼크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폭락장 때 그 이제 신용잔고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낙폭을 한 번쯤은 어, 발생이 되어야지만이 신용잔고가 확실하게 이제 털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 뭐 반대 매매가 됐거나 근데 지금 과거에 우리가 좀 떠올려 보면 제가 오늘 톡방에도 올려드렸거든요. 공매도가 없는 게 다행인 시장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3월 16일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다시 재개가 되는데 그러니까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3월부터 뭐 시장이 폭락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이제 공매도 때문에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로 인해서 변동성이 워낙 크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역시도 우리가 네, 뭐 다 투자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불안해할 이유도 없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분이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경기 부양책에다가 앞으로 끌고 가고 있는 대형 IT주들이 실적이 너무 좋게 나오고 있고 또 실제로 얘네들은 단순히 뭐 시장 1위 기업이라고 하기보다는 글로벌 선두 기업들을 쥐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은. 그래서 미국은 좀 특수한 케이스지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글로벌 시장에서 입김을 내는 물론 LG전자도 있죠. 백색가전 쪽에서는 이제 월풀을 넘어갔으니까 이들 빼고는 어떤 기업들이 있을 것이냐. 물론 뭐 전기차 배터리나 이런 기업들을 뭐 시장 점유율도 제법 있긴 하지만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크게 압도적으로 삼성전자처럼 앞서가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뭐 시장 점유율 27%, 30% 이렇게 거의 뭐 비등하거든요.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아직은 우리가 선반영이 된 시점에서 과연
대형주들이 얼마나 끌고 갈 것이냐. 늘 제가 말씀드린 그 다음은 넥스트.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어떠한 명분으로 어떻게 시장을 감동을 줄 것이냐를 가지고 우리는 계속 그거를 개선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시장 자체가 쉽지는 않은 시장이면 틀림없어요. 그냥 대형주가 쥐고 있으면 되지. 저 라이브 때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예측했을 수 있었던 얼마든지 대형주 장세에다가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업황 좋다. 얘네들 그냥 들고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작은 종목만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LG전자나 카카오 최근에 그죠? 카카오 좀 잘 가고 있죠. 그런 대형주들 몇 개만 들고 가면 그냥 뭐 네. 시장이 그렇게 쉽게 힌트를 줄까? 기회를 줄까? 네, 의심을 또 안 할 수가 없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부분은 이 신용잔고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마 그 하방 변동성은 정말 크게 나올 것인데 그나마 아니면 신용 그 공매도가 재개되기 전까지 정말 달릴 건지 그때까지 정말 마지막 풀베팅을 해서 끝날 건지 무슨 뭐 도박판처럼 또 주식시장을 생각한다? 이건 역시 또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쉬자. 상승장 끝날 무렵에 나는 현금 100% 쥐고 있어야지. 이제 폭락장을 기다렸다가 남들이 눈물을 흘릴 때 저가에 이제 잡아서 또 나는 달려봐야지. 그 계획. 잘 맞던가요? 조금씩 잘리네요. 좀 내릴 걸 그랬는데. 위에는 일단 JP모건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목표가를 14만 6천 달러로 제시를 했다라는 건데 비트코인도 오늘 장에서 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유를 막 묻는 사람들이 막 있어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빠지는 거지. 그죠? 근데 이렇게 좋은 기사들도 나와요. 근데 참고로 JP모건, 모건스탠리는 비트코인은 그냥 허상이다, 진짜로. 예, 이거는 뭐 취급을 안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자기들이 취급하고 막 ETF 쪽까지 막 건들려고 하고 있고. 그래 놓고서 지금 14만 6천 달러면 얼마예요? 한 1억 7천? 6천 이상? 지금 얼마예요? 거의 한 5천만 원까지 갔다가 좀 빠졌으니까 4천만 원 이제 깨졌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시세가 근데 많이 빠졌다고 막 25% 빠졌다고 막 이렇게 또 기사가 오늘 기사인가요? 1월 11일 오늘이네요. 오후 4시에 제가 푼 건데 항상 제 이제 그 라이브 방송은 기사를 주로 많이 이제 퍼와요. 근데 이제 날짜랑 이걸 좀 잘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네. 오늘 좀 많이 빠졌, 25% 빠졌다고 이제 많이 빠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작년 코로나 쇼크 때 비트코인이 680만 원, 700만 원 정도였거든요. 작년 연말에 어떻게 끝냈냐면 3,500만 원에 끝났어요. 5배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트코인 역시도 지난주에 달렸어요. 우리 시장같이. 그래서 5천만 원까지 거의 갔어요. 거의 한 10배 올라가는 거죠. 1년도 안 돼서. 근데 25% 빠졌다. 많이 빠졌나요? 근데 실제로 제가 느끼기로는 개인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또 열심히 막 이 뭐야 업비트 뭐 그리고 빗썸 이런 데 막 계좌 만들어가지고 막 자금 태워가지고 더 올라갈 것이다 막 이런 리포트들을 막 보고 1억까지 갈 거야. 지금 5천만 원에 들어가면 2배로 먹을 수 있겠지. 그런 또 계획을 가지고 개인들이 또 들어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번 라이브 방송도 마찬가지고요. 원칙 없이 내게 온 수익은 오히려 독약과 같다. 예, 허상에 불과하고 오히려 더 나를 망치게 만들 수도 있는 투자자로서 그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함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물론 그분들 안에서도 준비를 제대로 했고 내 원칙대로 벌어낸 분들이라면 괜찮다고 봐요. 제 주변에서도 벌었다는 분들이 나오면 저 이런 말씀 드려요. 오히려 빼서 뭐 명품 가방이나 차라리 하는 기념품으로 잘했다 잘했다 하면서 나를 위한 선물을 사주라고. 아니 주변에 정말 소중한 분들에게 선물을 사주라는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빼서 쓰는 게 낫다라는 거죠. 내 원칙이 없는 상황에서 운이 좋게 수익을 냈단 말이죠. 차라리 그게 나아요. 어떻게든 이제 벌었으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공통점을 아시죠? 더 이제 탄화를 준비해 옵니다. 5천만 원 가지고 한 1억 정도 만들었는데 그래 레버리지 더 땡겨보자. 2억 가지고 10억 한번 만들어 볼까.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이제 연초 일주일밖에 안 지났어요. 새해가 되고. 이걸 마치 2021년 전체 시장으로 착각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저도 장담을 못해요. 계속 간다면 네, 아마 전문가분들도 되게 힘들어할걸요. 물론 대형주를 하거나 뭐 이걸 떠나서 왜냐하면 개인들이 지금 대형주로 다 몰리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났다고 하더라도 수익 났다고 얘기를 못해요. 조용히 있는 게 맞습니다. 뭐 올라가는 시장에서 뭐 오히려 더 못 났다고 내가 소외감을 느끼거나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원칙이 있고 먹어낼 자신이 있다면 오히려 시장이 아수라장이 되거나 오히려 소외를 받고 있는 코스닥 시장에서 더 큰 기회를 찾는 게 맞다라고 저희 톡방에도 올려드렸죠. 남들이 다 보고 있는 시장에서 기대 수익률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고 작년에 빅히트 엔터 같이 그 공모주를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많은 개미들이 그걸로 수익을 났다는 개미 투자자들이 있던가요? 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리고 시장은 많이 올라왔어요. 우리나라 시장, 특히 한국 코스피 탄력이 정말 좋았습니다. 작년 말까지 기준 102%나 올라갔고요. 저점 대비입니다, 물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의미는 없어요. 저점에 잡아서 고점까지 있으면 이렇게 먹었다는 얘기인데, 시장 자체가 쉽지는 않죠. 왜냐면 작년에 보유를 했던 분들은, 그러니까 저도 참 아이러니한 게 어떤 전문가분들은 4월부터 5월부터 수익률을 계산하시더라고요. 작년 1년치를 계산해야죠. 폭락한 게 있는데. 그 폭락 때 예를 들면 정리하고 다시 만회를 했다거나 아니면 계좌를 지켰다거나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4월, 5월 이후부터 그 계좌를 뭐 오픈을 했다, 뭐 했다. 근데 그 전에 어떻게 됐는지가 제일 궁금한 거예요. 정말 제대로 투자를 한 사람은 하나의 전체로 보는 거지. 그 이후에 잠깐 상승장에서 내가 수익을 냈다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많이 올랐어요. 대만. 한국이 압도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배경이 저평가됐다라는 이야기들이 실제 분석 보고서들이 해외에서 많이 맴돌았고 미국과 중국이 이런 무역 분쟁, 정치적인 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도 한몫을 했습니다. 미국 자금이 중국으로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대한민국으로 그대로 들어왔어요. 특히 ETF 자금 같은 경우에는 중국으로 들어갈 자금들이 한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더 가파르게 올라간 배경도 나옵니다. 근데 이들이 이 ETF라는 게 단순히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펀드는 아니잖아요. 수익을 내는 부분들입니다. 차익성 매도 물량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또 얘기는 달라집니다. 올해가 그래서 많이 좀 힘든 시장이 좀 예상이 됩니다. 작년에 이미 포지션을 어느 정도 다 갖춘 상황에서 그래서 신규 펀드, 설립되는 펀드들은 상당히 불리할 수도 있는 또 그런 시장. 과열인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리서치 센터장 나름대로 국내에서 정말 손가락에 꼽힐 만한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해외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거시적인 시장의 흐름과 주식시장의 인사이트를 갖고 있는 리서치 센터장들에게 이제 물어봤는데 모르죠. 이들도 어떻게 합니까? 3,000포인트를 처음 경험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못지않게 똑같습니다. 오히려 아는 척은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되게 고급 용어를 쓸 수도 있어요. 전문 용어를 쓸 수도 있고 잘 못 알아듣는 막 그런 얘기들. 근데 그렇다고 수익률이 좋지는 않아요. 이분들한테 물어보면 주식 투자는 안 합니다. 실제로 증권사 직원들도 할 수는 있거든요. 마음만 먹으면. 결국 답변은 나도 모른다예요. 되게 조심스러운 의미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기사글이나 예측치들이나 이렇게 나오면 그냥 피하자. 지금 상황에서 누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오히려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은 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시장을? 과거에 그냥 사례 몇 개만 가지고 이런 사이클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고 공매도 이제 풀리니까 폭락할 것이고
그 예고대로 간다면, 그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일단 현금 100% 만들어 놓고, 내가 먼저 빠져야지. 이때는 빠진다고 했으니까. 시장이 그렇게 쉽게 예고를 해주던가요? 오히려 더 올라가면 올라가고. 작년 하반기 때를 떠올려 보시면 개미들이 많이 먹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두 번째였나? 제일 많이 산 게 바로 고버스였잖아요. 고버스. 해징이 된 거예요, 그냥. 먹어냈던 게 해징된 거예요. 그냥. 시장은 더 좋아졌는데. 그런 시장입니다. 자, 실제로 전문가들도 기존 상식 다 깨졌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음, 저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대형주가 이렇게 스몰캡처럼 움직이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진짜 2000년 초반, 90년대 후반, 아니면 서프라임 때 이후로 이제 변동성 나올 때 폭락 한번 나오고 특수한 케이스 빼고는 이렇게 변동성이 상승 변동성이나 하방 변동성을 우리가 경험해봤죠. 이 정도로 빠르게 나온다고 장중에 VI가 걸리면서 이게 가능했을까? LG전자가 정말 십몇 년 만에 상한가를 간 거 보면 그 배경은 물론 애플카지만 음. 여기서 대답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일 겁니다. 유동성의 힘. 그죠? 여기서 뭐 우리 시장이 뭐 GDP 대비 지금 전체 시장의 시가총액은 예상치 해외에서 지금 발행된 뭐 리포트나 이런 게 계속 나왔던 예측치보다 지금 올라가 있어요. 포인트가 거래소는. 그래서 이미 이제 저평가 국면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도 그랬고 올해 새해부터는 레버리지를 쓰는 시장이 아니다. 자칫하다가는 순식간에 반토막 날 수 있다. 그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신용이나 내 여유 자산이 아니면 주식시장에서 최대한 좀 여유 자산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올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자면 외부에서 빚을 내거나 정말 100만 원, 1000만 원이 될지언정 레버리지를 지금 시장에서는 쓰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야, 나는 할 수 있는데 라면 뭐 제가 어떻게 말릴까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올해 1월부터는 레버리지를 쓰는 시장이 아니라 우리나라 지금 거래소 역시도 제대로 평가를 받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버리지 잘못 쓰다가 왜 당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위험합니다. 자, 계좌수 계속 늘고 있고요. 제가 앞서서 잠깐 차트 잠깐 보여드렸죠. 고객 예탁금 늘고 있고 신용잔고 같이 늘고 있는 거. 그 다음에는 애플 효과가 정말 컸죠. 음, 애플이 애플카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미국 시장도 요동을 좀 쳤고요. 테슬라도 좀 영향을 살짝 받았었고 물론 잘 가고 있지만 LG전자 상한가를 보냈던 것도 애플이었죠. 음, 캐나다 그 합작사였나요? 지금 실제로 그 합작사는 그 호주죠. 호주에 공장을 두고 있고 거기서 제규어 SUV 최초 전기차를 그 업체가 만들고 있고 과거에 애플카에 대한 얘기가 오갔던 업체예요. 그것 때문에 LG전자가 합작법인 이제 만든다고 얘기했잖아요. LG전자가 먼저 만들고 49%인가? 49%를 그 이제 캐나다 업체가 가져가고 그래서 같이 공동 합작 어, 자동차 부품사를 만들겠다. 그게 이제 힘이 됐는데 그게 애플 애플카 영향이었어요. 발표한 지 얼마 안 됐대 공교롭게도 그 효과가 있었고 현대차를 그냥 정말 무슨 우리 사진 찍을 때뭐 오징어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막 그 정말 너무 잘생기거나 너무 이쁜 분들 옆에 있으면 아니면 뭐 머리가 막 작거나 연예인 같은 분들 옆에 있으면 오징어가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제 애플이 우리나라에서는 나름대로 정말 대기업 그룹사잖아요. 현대차, LG전자. 그런 애들 그냥 마이크로캡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물론 시가총액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하죠. 얼마예요? 3천 조인가? 네, 제가 최근엔 못 봤는데 2천 몇 조인가? 환산해 보면 지금 삼성전자가 뭐 지금 올랐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7분의 1,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의 모든 시가총액을 합쳐도 애플을 못 넘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네. 그 정도의 힘은 대단하죠. 당연히 이제 오징어를 만들 수밖에 없죠. 마이크로캡으로 만들어버리는. 실제로 이렇게 예, 정의선 회장 늠름하게 나오긴 했지만 그냥 애플 효과로 인해서 과거에 그 어디에요? 삼성동 부지, 한전 부지 사고 얼마나 문매를 맞았습니까? 근데 애플 덕분에 조금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면서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주식 가치, 지분으로 좀 보시면 돼요. 4조 원 돌파. 정말 가진 자들은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지분으로 부자가 되고 있더라. 음, 그 가치가 시장에 반영이 될 때마다. 그래서 어떻게든 주식은 장기적으로 끌고 갈 거는 필요하고 그 안에서 또 포트폴리오를 계속 갖춰 나가야 되는 것 중요합니다. 음, 자, 이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아직 초기 단계라는 얘기도 있고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진행은 되겠죠. 근데 애플이 오로지 현대차에만 제안을 했을까라는 것도 명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시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카더라 썰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예민하고 민감하게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더라.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시장이 어떻게든 지금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죠. 상승 모멘텀 더 감동을 받을 만한 테슬라에 이어서 바통을 지금 애플카가 받았는데 더 시장을 더 견인해 갈 수 있을 것이냐 라는 걸 가지고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갖다 붙이고 있는 듯한 느낌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개인들이 이러한 것들을 보고 막 미친 듯이 사고 있다라는 거죠. 뭐 기아차, 현대차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지금 쫓아간다? 글쎄요. 맞을까? 당연히 더 많이 올라가면 뭐 비트코인도 그랬으니까 올라가고 있을 때 2,500만 원인데 야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1,800만 원에서 벌써 지금 60%가 올라 70%가 올라갔는데 너무 비싼데? 근데 그때 잡은 사람들은 지금 보면 5천만 원까지 찍었으니까 두 배, 100%난 거죠. 지금 좀 빠졌겠지만. 그럼 모른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때 잠시 후에도 말씀드릴 테지만 시세를 내가 이겨내야지만이 그 큰 기회는 내게 된다라는 거죠. 그걸 과연 내가 이길 자신이 각오가 되어 있는가? 그건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제가 뭐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오늘 라이브에 또 그 답이 있긴 한데 글쎄요. 그건 또 투자 성향이랑도 좀 많이 맞물리기 때문에 모든 최종적인 결정은 여러분들께 달려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전 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 얘기 살짝 나오는데 테슬라가 많이 높은 줄 아는데 기술력, 플랫폼 업체로서 더 많은 가치를 받은 겁니다. 순수하게 전기차로만 보면 안 되고요. 우리가 애플도 제가 말씀드리죠. 그냥 스마트폰, 핸드폰 만드는 회사, 휴대용 기기 만드는 회사가 아니란 말이죠. 플랫폼에 대한 전반적인 비즈니스를 좀 이해를 한다면 애플의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를 그렇게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의 자리가 된 거는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시장을 뭐 리드하고 견인할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바꿀 만한 기업이잖아요. 그죠? 혁신적인 기업들은 다르다는 얘기죠. 쓱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현대차 그룹이 7.2% 정도 나와요. BMW보다 조금 앞서갑니다. 근데 큰 차이는 안 나요. 그 아래 하단에 있는 기업들 간의 그런 차이는 큰 차이는 안 나는데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 선두와 손을 잡으려는 여기서 제가 지난 라이브 때 그걸 잠깐 보여드렸죠. 지금 우리가 반도체 쪽도 핫하긴 하지만 뭐 D램이냐 뭐 이런 쪽 메모리 칩보다는 비메모리 칩, 시스템 반도체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소위 이제 스마트카라고 불리는. 그래서 비메모리 칩 쪽에서도 그 시장에서도 선두 기업과 막 10위권 밑에 있는 기업들 간의 그런 막 M&A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미국과 독일 기업이 얼마 전에 M&A를 했고, 그래서 그 독일 기업이 원래 2위였다가 1위였던 네덜란드 업체를 이제 앞섰고, 근데 시장 점유율이 한 1, 2%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런 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기업이 3위인가 그렇고, 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자동차 시장 내에서 전기차 비중이 계속 늘고 있다라는 건데, 일단 2025년 예상치입니다. 계속적으로 시장 전방 산업 자체가 좋아요. 전방 시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좋으니까 더 사야 된다, 더 간다가 아니라, 실제로 이 시장만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테슬라 주가도 그렇고요. 이미 한 3년에서 5년치까지 반영된 부분이 있지 않나. 2025년 이 예상치까지 이미 다 선반영된 듯한 배터리 쪽도 마찬가지고. 풀어야 될 과제들이 아직은 많은데 그걸 좀 떠나서 단순히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만 가지고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계속 시장에서 어떻게든 시장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선수들 입장에서도 시장을 끌어내고 싶은데 그 많은 종목들을 바스켓에 담는 것보다 일부 대표적인 몇 개, 시장에 입김 내는 애들 몇 개만 가지고 핸들링하면 시장 지수는 끌어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또 시장에 어떻게 보면 전체 시장 포지션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전기차에 대한 시장은 좋긴 한데 전기차나 이런 뭐 자율주행 쪽이나 근데 전기차는 너무 지나치게 과열이 된 건 지금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입장이고 그나마 한켠에서는 조금 더 멀리 본다면 자율주행 쪽 애플카가 오히려 이런 그림들을 더 열어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자율주행 쪽에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그냥 제 시각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배경을 말씀드렸어요. 유동성 장세. 너무 지나친 유동성이 끊임없이 뭐 6조 원 정도가 더 있다고 하는데 그 다음은 이제 신용을 묶어놨어요. 과열이 됐고 그리고 큰 손들은 신이 나가지고 오늘 막 기관들도 엄청 팔아대고 있잖아요. 프로그램 매도 물량으로 거의 2조 가까이 나오는 거 정말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원래 그 정도 물량이면 그 기관들이 하루 만에 정리할 부분들이 아니라 막 나눠서 정리를 하거든요. 근데 하루 만에 그걸 소화를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누가 받아요? 개미들이 받고 있단 말이에요.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개미들도 입장에서도 학습이 돼 있는 거예요. 빠지는데 빠질 때 잡았더니 저점이더라. 좋네? 근데 어느 순간 바뀌는 그림이 나올 거야. 빠지는 순간에 잡았는데 그게 고점이더라. 그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개미들이. 그 시장이 나오는 순간부터 이제는 본격적으로 조정 장세가 나올 수 있다. 근데 너무 지나치게 선반영이 되고 그 다음은 경기부양책 좋아. 20일에 이제 바이든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을 해요. 이미 다 시장에선 선반영이 됐어요. 이들이 어떤 정책을 할 건지 다 알고 있어. 그 중에서도 실적 좋은 녀석들이 이미 치고 나갔단 말이에요. 시장을 같이 견인한 거죠. 큰 종목들이. 그 다음은 이제 코로나 끝나면서 소비가 살아나고 경기가 살아나면서 이제 고르게 다른 이제 기업들이 올라가는 그 그림이 제일 나이스한 그림이겠죠. 근데 거기서 예를 들면 금리를 올려버린다. 왜냐면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좀 있는 상황에서 너무 지나치게 경기 부양만 했단 말이에요. 한 번쯤 올리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제 시장의 고삐를 채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게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시장이 올라가니까 같이 따라 붙는다. 그래, 너나 할 거 없이. 나만 뭐 벼락 거지? 근데 부동산이랑은 다르죠. 공모주 청약도 부동산처럼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부동산은 공모주 청약, 주택 청약 들어가서 되면 정말 대박이죠. 대박이라기보다는 그래도 뭐 인생을 바꿀 만한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짧은 기간 안에 어마어마한 이제 뭐 로또 얘기가 나오잖아요. 로또 분양이나 그건 맞아요. 근데 우리 시장에서 주식 시장에서 이 공모주 청약이 로또는 아니잖아요. 따상 된다고 이게 내 계좌가 바뀔까? 어? 그건 아니란 얘기죠. 물론 운이 좋게 뭐 박살바이오나 근데 그건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박살바이오는 전체 작년에 그 공모주 했던 기업들 중에서 신규 상장 종목들 중에서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많이 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거기에도 좀 답이 있죠. 어, 남들이 많이 보는 데보다 보지 않는 곳에서 뭔가 더 큰 기회는 있더라. 음. 그렇다고 그게 공식은 아닙니다.
남들이 안 보는 공모주를 막 또 그렇다고 막 찾아올 필요는 없는 거고. 일단 공모주 청약 신규 상장 IPO를 한다는 얘기는 이미 많이 시장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반영이 되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운에 맡기는 거예요. 예. 근데 벼락거지라는 게 과연 맞나? 오히려 이런 언론이 더 부추기는 게 아닌가? 이게 마지막 같이. 부동산도 그랬잖아요. 그죠? 막 풍선 효과, 다른 데가 더 올라갈 거야. 서울 경기를 쥐면 다른 지방이 더 갈 거야. 막 울산이 더 가고 막 이러잖아요. 보면. 음? 막 포장들 이쁘게 해서 막 같이 막 기사 나오고. 거기에 너무 동요될 필요는 없다. 서울에서도 잘 한번 보시면 부동산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다 1, 20억 다 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음. 비싼 평수고 이런 데들도 불구하고 찾아보면 다 있어요. 근데 너무 언론에서는 다 뭐 1, 20억 이상 된 걸로 지금 포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20억 되는데 누가 그거를 사요? 어떻게 사요? 개인이? 그리고 이미 다 막고 있는데 단순히 이거 양도세 팔아야지 양도세 낼 거 아니에요. 누가 사줄 건데 25억짜리를 20억짜리 18억짜리를 누가 사줄 거예요? 법인이? 그러니까 누군가 사줄 수 있는 건강한 뭔가 시장이 조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시장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삼성전자 좋아 지금 싸 보여요. 분할해서 뭐 LG화 많이 달렸어요. 잘했어요. 시장 많이 받쳐줬어요. 근데 이러한 가격 밸류에이션을 과연 개인들이 받는 거 외에 선수들이 받아줄까? 비싸게 사줄까? 그들은 밸류에이션을 일반 개미들보다 더 엄밀히 엄격하게 디테일하게 일일이 다 분석을 하면서 접근할 텐데 큰 종목에 과연 받아줄까? 지금은 개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사고 있잖아요. 대형주니까 얘는 무조건 믿을만해. 계속 제가 말씀드리죠. 좋은 기업과 좋은 주식은 다르다고. 이미 많이 올라갔어요. 좋은 기업의 주식이 주가가. 큰 손들이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운이 좋아서 나는 빨리 빠져나온 개인들은 괜찮을 수도 있지만 시장을 버텨주지 않을까요? 더 계속 가지 않을까요? 버텨줄 수는 있겠죠. 상대적으로 기대 수익률은 낮을 수도 있겠죠. 얘를 묶어두면서 시장을 안 빼면서 그 물량을 선수들은 이제 대형주 때문에 소외를 많이 받았던 다른 종목들, 특히 이제 실적 장세가 본격화되면서 야 실적 좋은데 얘는 우리가 얘네들 건드느라고 너무 많이 소외를 받았어. 얘네들 위주로 이제 금방 올라오죠. 이런 기업들은 얘네들 만들어 놓으면 시장은 또 올라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리드했던 기업이 올해 역시도 리드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쉽게 쉬운 공식을 가지고 뭐 운이 좋게 먹었다고 치죠. 앞으로도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운이 좋게 내 원칙 없이 먹어낸 수익이 있다면 그대로 시장에 토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면 이제 내가 생각했던 시장이 아닌 모습이 나오면 이제 갈팡질팡하면서 우왕좌왕하면서 더 이제 시장에 동요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원칙이. 남들을 불허할 이유도 없다. 뭐 결합권이 내가 원칙 있고 그렇다면 의미 없어. 근데 다만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는 좀 그럴 수도 있죠. 시장을 잘 모르고. 그래서 심지어 뭐 포모 증후군, 뭐 무슨 뭐 fear of 뭐 missing out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더라고요. 소위 왕따. 쉽게 표현하면 왕따. 나만 왕따 되는 거 아니야? 시장에서 남들이 다 먹고 있고 수익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개인 투자자들은 그럼 다 돈을 벌고 있을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선수들은 그러면 기관 투자자들은 지금 프로그램 차익성 매도 물량은 적어요. 비차익 쪽에서 오히려 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이거든요. 비차익 쪽에서 많이 쏟아져야 되는데 시장을 버티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강하긴 강하다는 얘기예요. 음. 음, 절대적으로 지금 큰 손들조차도 수익률을 까보게 되면 절대적으로 지금 시장과 비례해서 수익을 거둔 펀드는 거의 없습니다. 한 10개 중에 1개? 9개는 지금 다 막, 예. 계속 말씀드렸죠. 개인 투자자들보다 더 조급하다고, 그들이. 어떻게든 지금 막 섹터를 맞춰야 되고, 비중을 맞춰야 되고, 계속 벤치마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스스로 어떻게 보면
내 스스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소외를 받는다? 계속 그 말씀 드리죠.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형주 장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이제 스몰캡 쪽이잖아요. 저는 대형주 먹는 만큼 먹고 있어요라고 하면 당연히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일 거예요. 근데 저는 딱 하나입니다. 자신 있으니까. 얘네들 잠깐 가는 시장에서 지금까지 너희 먹어냈으면 나는 내가 먹어낼 수 있는 시장이 분명히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돼서 소외받았으면 그 기업들 안에서 뭐 제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리밸런싱 할 거 하고 포트 만들 거 만들어내고 물론 이따 잠시 후에도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그 중에서 간혹 가고 있는 녀석들도 있어요. 이따가 좀 종목명도 알려드릴게요. 시가총액 1,000억도 안 되는 종목이 막 또 가는 오늘 같은 경우에 또 가는 종목도 나왔고 또 기대하고 있는 종목들도 제법 있어요. 올해 살짝 이렇게 낙수 효과 조금 더 제대로 나온다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원칙이 있고 시장을 알고 있다면 급하게 뭐 대형주 장세에서 대형주 먹고 이건 또 이렇게 하고 분주하게 막 모니터링 하면서 특히 본업 있는 분들이 어떻게 모니터링 합니까? 남들 수익 난다고 무조건 그냥 들어가고 오늘 같은 시장 보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죽했으면 한투나 지금 키움 쪽도 제가 얼핏 그 얘기도 들었거든요. 계좌 자산에 매도해도 막 내 자산이 제대로 안 찍힌다. 책정이 안 된다. 미리 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서버가 제대로 지금 뭐 폭주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장 초반에. 가급적이면 매매할 때 장 초반에 들어가지 마세요. 웬만해서는 오후 이후에 점심시간 이후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조금 더 여유 있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장 중에 어쩔 수 없이 또 봐야 되는 저도 장 모니터링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가급적이면 조금 시장이 하나 팁을 말씀드리면 체결 강도가 200 이상 넘어가는 종목은 웬만해서는 핸들링 하지 마세요. 정말 장중 트레이딩이 가능하다면 모르겠는데 체결 강도가 옆에 보면 이제 매수세가 이제 세단 얘기잖아요. 어차피 다 빠져요. 그런 종목들은 가급적이면 특히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실 때는 체결 강도가 한 70에서 한 100 정도? 이 정도 돼 있는 애들은 괜찮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근데 200이 막 넘는 종목을 내가 들고 오늘 오버홀딩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는 그리고 오늘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은 개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장 초반에 베팅을 엄청 쐈거든요. 마치 우리 그 세일 기간 동안에 그 백화점이나 보면 막 셔터 올리기 전에 막 줄 서가지고 딱 올리자마자 막 우르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거랑 다른 게 뭐죠? 백화점은 세일이란 말이에요. 박인 세일.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달려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막 목숨 걸고 들어가잖아요. 막 싸니까 평상시보다 막 30% 많은 걸 막 50% 할인을 하니까 막 그거 건져 보겠다고 물량 재고 얼마 안 남은 거. 그 싸게 살린 건 그 정도 목숨 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괜찮습니다. 근데 주식시장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막 위로 베팅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보고 이런 대형주를 장 시작하자마자 막 달려드는 거예요. 현대모비스 하면 초반에 잡은 사람은 오늘 마이너스 15%? 12%에 끝났을 거예요. 11%? 대형주로 그냥 이것만 말씀드리자고요. 중소형주로 마이너스 10%, 15% 나면 그래도 얘는 변동성 크니까 대형주도 요즘 뭐 변동성 크니까 위안을 삼으실 건가요? 아닙니다. 대형주가 변동성이 커질 땐 잠깐일 수도 있지만 한 번 빠지기 시작하면 얘기는 또 달라져요. 느슨하게 가기 때문에 대형주로 근데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10% 이상 경험을 했다? 자신감 훅 꺼지는 거죠. 중소형주로 만약에 손실 났다고 쳐봐요. 아이 뭐 중소형주니까. 근데 대형주로 내가 잘 아는 안전하다고 들어갔는데 얘는 무조건 그냥 기다리면 될까요? 대형주니까. 물론 좀 시간이 지나 지금 시세가 뭐 그렇다 꺾인다는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심리적으로 힘들잖아요. 일단은 우선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현대모비스가 아니다 맞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니 남들은 네 밑에서 이제 뭐 선취매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시세를 타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왜 내가 비싸게 사주냐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기관들이 파는 걸 다 사줬죠 개미들이. 왜 높게 사주시냐고요. 그래도 올라갔으니까 그걸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좀 수익을 잠깐 못 낼지언정 남들이 수익 냈다고 감정적으로 휘둘리면서 들어가다가는 백전백패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차라리 대기. 지금 소외받고 있는 것보다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내가 들어가면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공포, 불안감. 이게 더 무섭잖아요. 그죠? 그냥 차라리 왕따가 낫지.
나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지. 뭐 왕따 그런 왕따도 아니잖아요. 조금 더 준비했다가 시장 어떻게 돌아가나 좀 볼 수도 있는 거고. 시장 매일 열린단 말이야. 오늘 아니면 내일 이제 폐장 아니 끝나나? 그거 아니잖아요. 응? 우리 그 뭐예요? 그 주택 같이 뭐 단지 수가 세대 수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제 물량도 얼마 안 나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거래량 많은 종목들은 정말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회전도 많아지고. 사람들이 사고 파는 사람들도 있고 사서 쥐고 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기에 내가 막 들어간다. 정말 갓난아이는 칼에 베이기 전까지는 칼이 무서운 줄 모른다. 이 말이 맞죠. 좋은 것만 지금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누구 벌었다더라. 근데 반토막 났다더라. 제가 지난주였네. 지난주에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종목들도 있는 거.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 시장 대비 뭐 이런 게 아니라 소외받아가지고 가는 거랑 손실 보는 건 또 다르거든요. 소외받아가지고 그냥 정체가 된 종목들은 많아요. 상대적으로. 너무 시총 상위 종목들로 가 있으니까. 근데 정작 빠지거나 막 공시를 가지고 개인 투자자들 막 농락한 기업들의 주가를 보시면 막 3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 반 토막 나 있는 종목들도 있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일단은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소외감 안 받으려고 들어갔는데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막 주말에도 계속 그랬잖아요. 막 금요일까지 시장 너무 좋았으니까 나만 너무 지금 언론이 부추기고 있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백화점 들어가는 거랑 다르다. 싸게 살 수 있으면 들어가고 목숨 거는 게 맞는데 내 계절 걸만하죠. 싸게 살 수 있다면. 근데 지금 이 시장에서는 물론 이게 좀 과열인지 아닌지는 뭐 시장이 지나가 봐야지 알겠지만 그래도 남들보다 비싸게 사는 건 분명한 거라. 장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맞잖아요, 그거는. 남들보단 비싸게 사는 시점인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 누군가의 말대로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서 시장이 폭락한다면 내가 지금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주기, 마치 생명 주기 같이 두 달이 채 안 되는 거잖아요. 두 달 딱 되나요? 무슨 뭐 도박처럼 투자를 하러 들어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 전까지만 투자하고 빠져야지. 따먹고 뭔가 수익 얼마 따면 나가야 되겠다. 마치 뭔가 뭐 강원랜드 들어가는 듯한 그런 걸로 들어가시는 분들의 결과는 정말 처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 중에 또 두 번째는 소외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오는 순간부터 불안하다면 지금 내 색깔이 없는 거예요. 어, 마치 불나방이 불러에 뛰어드는 것 같이 그냥 타들어갈 수도 있는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뭐 올라가고 있는 시장에서 제가 뭐 이렇게 뭐 참을 견디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계속 저는 말씀드려요. 시장은 계속 좋다 좋다. 전 낙관주의자입니다. 하지만 지금 타이밍을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시점. 남들보다 왜 불안하게 투자를 하느냐라는 거죠. 차라리 그냥 놓아줄지언정. 그럼 내 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기대 수익률은 낮은데 리스크는 높게 지고 있는 거잖아요. 선수들은 반대로 합니다. 기대 수익률은 높은 부분에서 리스크는 낮게 잡고 들어가죠. 그래야지 그 안에서도 여유를 좀 부릴 수가 있으니까. 근데 나는 시장 모니터링도 안 되는데 트레이딩을 할 것도 아니야. 대형주 가지고 트레이딩 하려고 들어가시네 지금? 삼성전자 가지고 단타 치려고? 글쎄요.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물론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만 개인 투자자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책 몇 권 읽고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무거운 말씀 많이 드리고 있는데 이게 현실입니다. 시장에 대한 현실적인 말씀 계속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불안하다면 일단 투자를 안 하는 게 맞다. 조금 내 계좌가 소외를 받고 있지만 불안하지 않게 갈 수도 있는 부분들. 내가 뭔가 명확한 색깔을 갖고 쥐고 가고 있다면 또 그 안에서 튀어 올라간 종목들도 나와주고 그리고 정말 아니라면 확실하게 교체를 해서 어, 그렇다고 대형주로 갈아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지난 라이브 때도 한번 계속 지난 라이브를 좀 말씀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도 제가 톡방에 미리 올려드렸어요. 시간 되시는 분은 지난주 라이브 방송을 꼭 녹화 방송을 들으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뭔가 좀 소통이 더 되죠. 누가 내 취지를 옮겼을까?
그냥 눈앞에 있는 치즈 그냥 갉아먹으면 되죠. 배부르고, 그죠? 없어질 것 같지 않은데 계속 먹다 보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장이 언제까지 내 계좌를 그 훈풍으로 뒤에서 밀어주면서 어? 수익을 줄 것이냐라는 거에서 원칙 없는 수익이 허상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오히려 더 큰 함정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소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과연 내 스스로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불안한지 첫 번째 체킹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자신 있는지. 음? 대형주로 수익 좀 났는데 야, 이 판에서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아. 이거 가지고 이제 1억 한번 만들어 봐야지. 그걸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아니면 막연하게 잡고 계시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올해 이제 실적 장세가 시작되면 내가 기업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있는지. 시장의 도움으로 가는 게 아니라 철저한 개별적인 기업에 대한 분석 능력으로 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는지를 가지고 좀 스스로 좀 되물어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중요한 거는 레버리지 잘못 당겨 쓰시면 크게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다라는 거. 음. 자, 현실적으로 계속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뭔가 이걸 내가 소외받다기보다는 잠깐 뭐 대형주로 수익이 날 수도 있고, 뭐 근데 그렇다고 대형주 장세에서 대형주로, 중소형주 장세에서 중소형주로, 그리고 오를 때 주식 보유 100% 하고, 3월장에 이제 공매도 시작되면 나는 이제 현금 100% 갖고 있어야지. 글쎄, 이 시나리오대로 또 간다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시장이 참 쉽다. 과연 근데 그럴까? 중요한 거는 또 미국 테슬라가 언제 이제 그 거품이 꺼질 건지. 뭐 거품이라고는 안 봅니다만 그래도 한 번쯤의 조정. 근데 미국 시장은 조정을 충분히 받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번씩 튀어 올라가면서 지금 갔기 때문에 조금 사뭇 달라요. 분위기만 봐도. 그건 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좀 현실적인 말씀을 더 드리면 세상에 결코 쉬운 투자는 없다. 쉽게 수익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시장은. 음. 특히나 우리 이걸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주변에 짧은 기간 안에 고수익을 다 바라시는데 들어오자마자 수익 나면 좋은 거예요. 운이 좋게 막 상승장 때 들어와가지고 막 작년 하반기 때 얼마 먹었어? 작년 말에 막 들어갔는데 이걸로 한 10% 먹었네? 50만 원 벌었네? 500만 원 들어가서? 야, 연초에도 좀 먹었어. 음. 그런 사람들 불화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그 보면 그 뭐야 단기 고수익 알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단기 고수익 들어가는 게 그렇게 좋던가요? 우리 일상생활 중에서 투자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아요. 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비교 대상은 남들 계좌가 아니에요. 그리고 시장 지수? 글쎄요. 그냥 내 자신, 내 계좌가 어떻게 바뀌고 있고 어떻게 그동안 해왔는지, 과거보다 잘했는지. 시장보다 잘했으니까 이거는 기관들이 갖고 있는 척도고, 왜냐면 고객들을 계속 만나야 되니까 지수보다는 좋아야 된다라는 강박관념. 최선을 다했습니다는 안 통하니까. 현재 미래. 내 자신이 과연 이 마인드 컨트롤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남들을 안 볼 수는 없죠. 정말 뭐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막 질투나 시기할 필요는 없다. 과연 내 페이스가 롱런할 수 있을 것이냐. 시장에 지치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매도 시장에서 하락장도 경험을 해볼 줄 아는 사람들이 뭐 손실을 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락장과 상승장을 다 경험해 본 사람들의 내공이 그리고 나만의 색깔로 투자 수익을 낸 사람들만이 이 시장에서 지금 많이 들어오잖아요. 한 2년, 3년, 멀리 한 5년, 2025년까지 과연 몇이나 살아남아 있을까, 그 계좌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거, 전문가들도 몰라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걸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난 라이브 때 또 말씀드렸죠. 미국 시장에서 그 유명한 인사들이 한 얘기들, 막 시장 폭락할 거야. 그분들을 지금 뭐 하고 있냐고요. 많이 올랐으니까 빠질 거다라는 예상들은 누가 못합니까? 그러니까 너무 시장에 대한 단편적인, 그냥 보편적인 쓸데없는 예측치에 휘둘리지 말자라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원칙을 계속 만들어내자. 근데 지금 시장에선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좀 시장이 고르게 움직이면서 여기서 좀 여기서도 재미도 보고 이러면 참 좋은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형주 빼고는 나머지 종목들로 뭔가 수익을 내보겠다, 전략을 취해보겠다. 쉽지 않은 건 저도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굳건히 꿋꿋하게 유지시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좀 더 빨리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는데 일단 내 계좌를 유지시켜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원칙을 지키는 투자. 그리고 어쨌든 시장이 좋으면 기회는 더 많다라는 거. 자금이 풍부하니까. 음. 다만 내동매매 좀 자제하시고 조급하고 조바심은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 시장은 매일매일 열리니까.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뛰어들지 말자. 어느 정도 들어왔던 단타 세력들 쭉 빠지고 쓸데없는 기름기 다 빠진 다음에 좀 담백한 상황에서 좀 보자라는 거죠. 그 흐름을 좀 더 수급적인 상황도 좀 보면서 분할적으로 매수를 하거나 정말 내가 신규 편입을 한다면 괜찮다면 하방 변동성 나올 때 좀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서 들어가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비트코인 때 말씀드렸잖아요. 더 큰 시세를 내려면 현재 시세를 이겨내야 돼요. 이거는 분명한 거죠. 최근에 어디서 이제 그 비교한 걸 봤어요.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으로 승부를 본 사람과 시장 상승장에서 일부 그냥 보유 종목 해가지고 보유해가지고 그냥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를 비교를 한 겁니다. 음. 매수해서 보유는 여성 투자자였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고 단타는 남성 투자자. 왜 남성이 여성을 비교하는지 모르겠는데 어, 보면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단기 트레이딩 한 사람보다 그냥 매수 보유 그냥 되게 간단하게 매매한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익의 복리, 수익의 또 다른 수익을 낼 수 있는 제가 늘 말씀드린 눈덩이에 대한 개념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 30%대 만들기는 어려운데 30%에서 100% 만드는 거는 정말 쉽거든요. 어느 정도 만들어 놓으면 그겁니다. 근데 그 시세까지 가려면 현재 시세를 이겨내야죠. 근데 그 시세를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거예요. 현대 모비스를 오늘 들어갔는데 내가 이 중간 시세, 어차피 나중에 갈 거야. 근데 그 시세를 내가 그때까지 이겨내면서 쥐고 가면 되는데 그만한 깡이 있을까? 그래서 지금 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레버리지를 피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시장이 깨지면. 현실적인 투자 전략 좀 말씀드리면 좀 빨리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던 거 조금 더 부연 설명인데 일단 테마나 기사나 뉴스 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스로가 급하게 만들고 모니터링을 계속 보면서 내가 수익을 여기서 뭔가 내보겠다고 하시지만 모니터링을 보는 시간과 수익과는 절대 비례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투자 공부를 많이 하면 물론 좋을 수도 있는데 내 성향과 잘 맞는 투자 공부를 많이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거지 이것저것 뭐 다 본다 시간만 너무 아깝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내가 일단 어떤 투자자인지를 먼저 아시고 거기에 맞게끔 계속적으로 잔 근육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쓸데없는 근육을 만들지 마시고 그럼 시간만 너무 낭비죠. 그 시간에 쉬시는 게 맞고 내 성향을 좀 보면서 진짜 난 트레이더가 맞나? 가치 투자자가 맞나?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롱텀으로 가져갈 수 있는 투자 자산인가? 짧은데 6개월밖에 안 되는데 어떤 기업들 위주로 좀 가져가는 게 좋을까? 시장은 지금 현재 어떤 위치지? 지금 상황이 과연 고평가일까? 저평가일까? 다른 좀 전문가들 얘기도 많이 볼 필요는 있죠. 뭐 단순히 이 방송뿐만이 아니라 어, 다만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투자 아이디어를 본인이 내요. 그러니까 뭐 뉴스 매매라고 이제 표현들 쓰는데 모멘텀 투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재명 그 도지사의 뭐 지지율이 높으니까 막 관련주들이 올라가는데 미리 작년에 올해는 분명히 선거철이 많이 있고 그 이후에 그 내후년에 대선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지지율이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그래 뭐 야당이면 야당 여당이면 여당 관련된 주들을 이제 사는 거죠. 안철수 관련된 종목들이 잘 가고 있죠. 서울시장으로 뭐 또 그런 부분들 미리 투자 아이디어를 내고 선침해를 했다면 이건 달라요. 근데 이미 다 노출됐는데 막
수급이 붙으면서 빵 떠 있는데 쫓아가는 매매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미리 재미없을 때 이거 얘기 나오기 전에 들어간 투자는 또 다르다라는 게 옆에 가로 써 있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본인의 좀 여건에 맞게 투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잠깐 말씀드렸지만 장중에 막 매수세가 붙을 때 있잖아요. 그땐 들어가지 마세요. 웬만하면 들어가지 마세요. 막 계속적으로 막 매수가 시가로 막 체결이 되면서 빨간 거래들이 쭉 늘어날 때는 함정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들어가지 마시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남들이 뭐 얼마 벌었다, 예, 여기에 동요되지 마세요. 진짜 얼마 벌었다 옆에 막 떠드는 분들은 정말 주린이 분들 아니면 내공이 되게 없는 분들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언제까지 가나 보자 속으로 생각하고, 오로지 본인 투자 색깔 이것만 생각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내 페이스를 유지시키는 거. 음. 자, 그리고 주식 투자는 계속 샀다 팔았다 하는 게 맞긴 한데 어차피 수익 내려고 온 거니까, 그래서 이제 시세를 이겨내는 게 중요하고, 근데 그 시세를 내려면 단순히 잦은 매매보다는, 지난 라이브 때 계속 또 말씀드렸죠. 매매를 자주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뭐 수수료도 있고 이제는 올해, 음, 가급적이면 내가 사서 빠지더라도 더 살 수 있는 종목을 투자하시는 게 맞고요. 빠진다면 이제 좋은 거죠. 들어갈 때도 싸다고 생각을 했는데 더 빠져주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할 매수가 좀 중요한 부분들이고, 요즘같이 조금 어느 정도 시장이 고점 라인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는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거는 맞습니다. 음, 그리고 기업 명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래량이 많든 적든 그냥 좀 적극적으로 좀 걸어 놓거나 매수를 한 다음에 홀딩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자,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오죠. 큰 시세를 내기 위해서는 현재 시세를 이겨내야 되는데, 그 시세를 이기는 방법은 여유 자금이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레버리지를 계속 피해야 된다 말씀드린 거고, 선취매, 남들보다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선취매를 하려면 조건이 뭐죠? 기업을 볼 줄 아는, 네, 안목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기업 대비, 개별 기업 대비 현재 주가가 싼지 안 싼지를 계속 저울질을 할 줄 아는, 계속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올해 실적은 좋은지, 실적이 좋은 건 알겠는데 미리 선반영이 됐나? 음. 가끔 주담이랑 통화하시는 것도 좋아요. 좀 뻔뻔하게 전화해가지고, 올해 실적 좋은가요? 오늘 명확하게 얘기는 안 해줄 거예요. 그거 얘기해주면 큰일 나죠. 분위기는 살짝 물어보시고, 괜히 막 그 주식 게시판 같은데 개미들 올리는 글 있잖아요. 그런 거 보시지 마시고, 그것도 보지 마세요. 시간 아깝습니다. 거기에 진짜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바꿀 만한 정보를 올릴 어?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함정만 많겠죠. 보지 마세요, 오히려. 자, 그리고 전략은 전략대로 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모니터링이 안 되는데 단기 트레이딩을 하겠다라는 분이 계셨어요. 실제로 계십니다. 제가 알려드렸어요. 잠깐 운이 좋게 먹을지 모르겠지만, 수익을 낼지 모르겠지만, 지금 모니터링이 안 되는데 본인이 막 점심시간이나 잠깐 화장실 간다고 하고 매매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단기 트레이딩은. 그래서 일단은 중장기는 중장기대로, 단기는 단기대로. 저도 단기 매매를 원래 잘 안 해요. 잘이 아니라 원래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멤버십에서도 없애려고 하다가 제가 이제 이쪽 계속 준비를 하면서 만든 게 이제 장중 포착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모니터링 종목은 올려드리잖아요. 계속 그 중에서 이제 단기적으로도 핸들링하고 이러는데, 단기 종목해서 절대 계좌가 안 바뀌거든요. 바뀐 사람은 정말 몇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굳이 거기에 내 에너지를 쏟을 이유가 맞을까? 막 모니터링 보면서 운이 좋거나 뭐 아니면 흐름에 잘 맞아가지고 기분 좋게 수익 날 수는 있지만, 그게 내 계좌를 바꿀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예를 들면 너무 잘 맞아도 문제예요. 잘해도, 잘하면 단기만 한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좀 문제예요. 그래서 단기도 원래 제가 없애려고 하다가 멤버십 분들께 이제 없앤다고 공지를 딱 올렸는데, 그래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하루에 한두 개 정도 아니면 이렇게 나가고 있죠. 근데 그게
비중은 뭐 5%, 10% 언더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시장에서 내 투자에 대해서는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원칙대로만 지금 대응이 되고 있죠. 일일이 제가 막 거기 관련돼서 전략을 드리는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톡방에도 알려드리고 있죠. 단기 수익 3%가 넘어가면 절반 차익, 이런 식으로 그냥 원칙만 알려드린 거예요. 그리고 더 올라가면 시세 대응, 그리고 알아서 각자 대응, 그리고 기다리다가 꺾여가지고 다시 매수가 오면 전량 매도, 그 손실 없이 끝내는 거죠. 현금 회수해서 다음 종목, 단기 종목하고, 로스컷짜리 깨지면 과감하게 매도해서 현금 매수, 다음 종목 준비, 뭐 이런 원칙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기 트레이딩을 하려면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원칙이죠. 이건 역시도. 자, 그리고 계속 뭐 귀가 따갑게 말씀드리지만 신용 레버리지 철저히 배제 말씀드리고 있고, 자, 그리고 원칙은 지키되 그 원칙에 따른 결과는 본인이 감수하자.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거죠. 잠깐만요. 10시 10분인데 10분 정도만 더 할애하겠습니다. 네, 괜찮으신 분들은 1번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 조금 무거운 말씀 좀 많이 드려가지고, 또 시장 분위기가 뭐 순식간에 막 꺼지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기관들 포지션을 딱 보면 순식간에 바뀌어요. 네. 계속 개인들의 이런 매수세를 잘 이용을 해서 물량 정리하고 현금이 이제 탄알이 만들어졌겠죠. 이거 가지고도 이제 뭔가 또 시장을 봐주고 손바뀜이 나오겠죠. 근데 문제는 개인들끼리 돌리는 자금이 제일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또 들어오는 그림들이 나오면 시장은 건강하다는 증거고, 다만 지금 같은 시장, 오늘 같은 시장이 계속 나온다. 그러면 조금 이제 의심을 할 필요는 있죠. 개인들끼리 러시안 룰렛을 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빵 터져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개인들이 막 한 번에 응징력 있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조금만, 네, 좀 빨리 더 말씀드릴게요.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렇다면 언제까지 지수를 리드할 것이냐, 시총 상위주들이 너무 지나치게 끌어와서 지금 주가가 좀 반영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고, 중요한 거는 시장이 너무 쉽게 힌트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삼성전자, 또 LG화, 얘네들이 당연히 가겠는데, 차트도 좋아요. 차트만 봤을 때 쉽게 꺼질 차트는 아니에요. 근데 미국 시장이 꺼지면 이 차트가 어떻게 깨질지는 모르는 거죠. 근데 그나마 유지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 이유는, 이번에도 연초부터 또 개미들이 지수가 잘 가니까 곧버스를 샀다는 뉴스를 봤어요. 더욱 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다만 여기서 좀 보면 실적이랑 미래가치 선반영은 이미 다 반영이 됐죠. 그래서 올라가더라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ETF 효과 이미 다 봤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윈도우 드레싱 효과, 그래 더 올라갔어요. 어? 수익률이 안 좋은 중소형주들 막 다 정리하고, 그러니까 걔네들은 더 낙폭이 커진 거고, 다시 대형주 수익률이 좋아지니까 대형주를 더 사버린 거예요. 윈도우 드레싱 효과 또 나왔고, 기관들. 거기다 신규 개미들, 아까 말씀드렸던 외부에서 누구 돈 벌었다더라 하니까 막 자금 싸들고 들어오면서 막 이제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기업들 막 대형주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반영되고 있죠. 삼성전자 막 9만 원 가고 있고. 그리고 포모개미는 뭐예요? 기존에 이제 그 투자자들인데, 기존 투자자들, 신규 개미들이 아니라 뭔가 나만 조금 외톨이가 된, 포모개미는 그거죠. 원칙이 없으니까 이제 계속 뇌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존에 있었던 물량 싹 다 팔아버리고 대형주로 다시 갈아타는데 이제 엇박자가 날 수도 있는. 대형주 탔는데 대형주는 이제 꺾이는 거죠. 기대승률이 낮아지고. 꺾인다는 게 하락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 간 다음에 한 2, 3년 동안에 대형주가 묶여 있었어요. 시장은 그러니까 그렇게 나쁘게 크게 빠지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 대형주에 들어왔던 물량들이 계속 회전이 되면서 아래 중대형주로 막 내려가기 시작하고, 옐로칩으로 내려가고, 블루칩이 들어왔던 종목 그 자금들이,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녀석들은 이제 같이 덩달아서, 그래서 중대형주들이 대형주가 되는, 그러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가 주는 거죠. 계속 아래에 있었던 그 좀 많은 종목들이 덩치를 좀 키워나가면서
위에 있는 대형주들, 몸집을 키운 대형주들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아래서 이제 못 키웠던 소외됐던 녀석들이 내려오면서 본격적인 실적 장세 때 이제 그런 그림들이 나옵니다. 그 실적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주가가 올라갔거나, 그래서 지금 거래가 수반된 종목들은 시장이 꺾인 다음에 팔아야지 하지 마시고 단계적으로 파는 게 중요해요. 작년에 제가 아는 분도 테슬라 쪽 들어갔다가 수익 많이 났잖아요. 근데 그분은 고생을 진짜 많이 했어요, 테슬라를. 예. 3분의 1을 정리를 하셨는데 더 올라갔어요, 작년에. 근데 팔았으니까 된 거죠. 수익 나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원칙대로 대응하는 게 중요한 거지. 시장이 주는 모든 신호를 다 기다렸다가 하락장이 나오니까 공매도까지 나올 때까지 나는 대응해서 최대한 단물을 다 빼먹고 나와야 되겠다. 이런 정말 막연한 생각으로 대응하시는 것보다 지금 조금 그래도 계좌가 수익이 나고 있는 이런 종목을 있다면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그런 종목들을 이제 배제를 할 준비를 하시는 게 맞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밸런싱, 즉 덩치를 유지를 시키면서 아래에 있는 새로운 신규 주자들이 이제 나올 거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실적 장세가 되는데 그때 아마 선수들도 그거를 많이 노릴 거예요. 왜냐면 기대 수익률 아까 말씀드렸죠.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률이 높은. 근데 지금 대형주보다는 대형주는 지금 이들이 다 척도가 다 있단 말이에요. 아, 이 정도 밸류에이션이면 너무 비싼데 공격적으로 아마 베팅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소형주들은 대형주가 가면서 가뜩이나 더 소외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 오히려 조정이 나오면서 한 번 더 눌린다면 한 번 눌리고 탄력을 상당히 빠르게 가져가면서 매물도 많이 없죠. 예를 들면 대형주 가지고 지금 뭐 한 10조 원이 필요했다면 중소형주들이나 이런 중대형주들 같은 경우 1조 원이면 충분한데 그럼 더 많은 종목들 핸들링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들 가지고 수익률을 더 많이 끌어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으로 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코스피냐 코스닥을 굳이 구분할 필요도 없고요. 뭐 기업을 볼륨, 뭐 이게 뭐 스몰캡이냐 중소형주냐 아니면 뭐 소형주냐를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철저히 개별 기업의 가치 분석으로 지금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트렌드가 좀 맞추면서 트렌드가 좀 잘 맞아지면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다만 이제 선거 테마주는 좀 예외로 이제 제가 잡았고요. 이런 종목들이 이제 한 번에 그룹화가 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실적이 좀 떠나서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오히려 기업을 모르는 투자자들에게는 잠깐 시장이 준 선물로 좀 뭔가 내가 마치 투자의 왕이 된 듯한 착각에 빠져 있는 분들은 혹독한 2021년이 이제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부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면 글쎄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3,000포인트 간데 우리가 시장이 6,000포인트 갈까? 5,000포인트 갈까? 4,000포인트? 글쎄요. 네, 미국 시장이 이제 그 키를 쥐고 있겠죠. 미국 시장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지금 보면 미국 시장에서 산업동향 올라갔던 업종들이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테슬라가 잘 갔다. 자동차 관련된 종목도 잘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 눈치 장세는 계속될 겁니다. 자, 분명한 거는 주식은 위험 자산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물론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리스크 감소를 하고 기대 수익률을 높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 안에서도 리스크가 그나마 좀 적은 종목들 위주로 해서, 그리고 기대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 아까 말씀드렸죠. 한번 타고 들어가면 뭐 30%에서 50%뭐 100% 나올 수 있는 좀 그런 기업들이 코스닥 쪽에도 그렇고 지금 작은 종목들이 많이 즐비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시장이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소외로 인해서, 그리고 많이 올라서 저도 접근 못했던 종목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번에 소외로 인해서 많이 내려와주고 있어서 상대적으로는 그 부분은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포트폴리오에 꼭 하나 정도는 올해 좀 담아볼 만한 종목을 말씀드리는데 식품주를 이제 꼽을 수가 있죠. 일단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요. 식품주는 작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이 식품주들이 실적을 배를 많이 좀 불렸죠. 그리고 시장이 어느 정도 고점의 부분이 있다면 지금 시장 방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높은 종목군. 그리고 큰 손들의
가치, 척도에 적합하다고 말씀드린 뭐 퍼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보고 있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퍼도 상당히 낮고 자산도 일단 많이 갖고 있어요. PBR도 낮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큰 손들이 봤을 때 그 가치 척도에 상당히 적합한 그 밴드에 들어와 있는, 그리고 경기에 덜 민감해서 우리가 불안하게 투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맥시멈 한 20% 정도는 전체 한 5분의 1 비중 정도는 섹터에 좀 대응을 식품 섹터로서 대응을 해도 좋지 않을까. 실제로 식료품 쪽에 우리 그 보시면 가계 지출 쪽을 보시면 1년 동안 코로나가 바꾼 1년간 가계 지출,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실적이 좋다는 얘기잖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모든 매출은 소비에서 이루어지니까. 그 가구 관련된 종목, 식료품 관련된 종목, 음, 그리고 가전, LG전자가 코로나 위기 뚫고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 음, 꼭 전기차가 아니더라도, 부품이 아니더라도 순수하게 백색 가전 안에서도 이미 평정을 했다. 그리고 보면 정보통신 있고 의료비, 술, 담배, 그리고 뭐 부동산, 뭐 임차료 이런 거죠. 실제로 교육이 이제 꺾였어요. 막 첨단 러닝 이런 종목들이 막 생각보다 잘 가려다가 많이 빠졌죠. 예. 정작 오프라인 쪽에서 뭐 학원 이런 쪽 하나 업체들이 원래 고배당주임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때 주가 상승이 상당히 더뎠던. 자, 그리고 늘 말씀드렸던 블록체인 디지털 화폐 쪽의 동향을 좀 봐야 된다. 지금 큰 손들도 이거 매물 지금 거래소 넥슨의 김정주 의장이 뭐 이런 얘기, 이것도 좀 확인이 필요해요. 썰입니다. 뭐 NC소프트 김택진 회장도 뭐 관심을 갖는다 때문에 막 이 관련된 종목들 빗썸 뭐 매각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해외 은행들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대한 얘기, 은행들도 움직이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때 그 CBDC 말씀드렸죠. CBDC 좀 발행 관련된 부분들 적극적으로 좀 대시를 하고 있다. 이 판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코인을 투자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블록체인과 디지털 화폐라는 게 하나의 섹터로서 전체 금융시장이 어떻게 바뀔 건지를 우리는 봐야 된다라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면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 미국 달러 그 변동성이 이제 코인들이 너무 크잖아요. 근데 자산의 개념으로 조금 더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달러의 기준에 맞추는 거예요. 그 기축통화가 그 달러의 환율이 크게 변동성은 많이 없잖아요. 상대적으로 코인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좀 어, 작은 금액으로 달러의 금액에 맞춰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끔 설계된 어,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 거래를 하기 위한. 그리고 그 페이팔이 한몫했었잖아요. 그죠? 비트코인이랑 그 4개의 코인을 도입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비트코인 거래량이 최근에 1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풀리고 있다는 얘기죠. 계속 쓰고 비트코인 보유한 사람이 쓰고 새로운 사람들은 또 이거를 물량을 또 받고, 물량이 정해져 있으니까 금같이. 그래서 계속 저는 가치는 뭐 모건 스탠이나 이제 그쪽에서 예측치만큼 뭐 1억 얼마를 넘을 것이다 예측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자산으로서 형성을 하지 않을까. 뭐 5천만 원을 떠나서.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 글쎄요. 근데 지금 달러가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지금 이 기사를 제가 퍼왔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 달러와 약세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이에 대해서 비트코인이 대안으로 여겨졌다. 음. 그 값어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10센트를 넘어가 버렸어요. 이것도 대단하죠. 800조가 넘었나? 이미 삼성전자는 이미 넘어갔고, 어, 그리고 벅셔 헤드웨이도 넘어갔고 그렇게 됐었죠. 자, 그리고 블록체인 기업 육성 올해 이제 투입하겠다. 이 정부에서 이제 그 육성 사업 관련돼서 지금 얘기 나오고 있죠. 오늘입니다. 오늘 기사 나온 것들인데 블록체인 실제로 정부에서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민간 쪽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부 쪽에서 움직이고 있다. 점점 판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 작년 제가 이거를 한 10월, 11월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서서히 지금 해가 바뀌면서.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거. 그렇다면 카카오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또 그 중에 하나예요. 카카오. 카카오 페이지,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올해 상장만 하더라도 이들 값어치가 30조 정도 되는데 지금 카카오가 갖고 있는 시가총액만 보더라도
자, 일단 업비트의 주인은 두나무라는 회사예요.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게 그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최대 이게 코인 거래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빗썸 인수 얘기 나왔잖아요. 그 경쟁사였어요. 경쟁사였는데 지금은 업비트가 더 많이 거래량이 더 커졌죠. 근데 보면 카카오가 전체 지분을 카카오벤처스가 다 포함시켜가지고 한 23% 정도 갖고 있고요. 이 대표, 공동대표가 이제 나눠 갖고 있고, 퀄컴이 6.5%,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쪽에서 갖고 있는 투자조합 7% 갖고 있고, 우리기술투자 8% 갖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장사죠. 다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우리기술투자, 카카오. 자, 대형주 장세라고 해서 좀 스몰캡이 소외받았다. 글쎄요, 이게 저도 소외라기보다는 그냥 저는 제 갈 길 가고 있는데, 지금 에이콘 멤버십에서는 지금 여기 지금 투고 쪽에서는 그 리포트 위주로 지금 매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7종목이 지금 나갔고요. 11월부터 이제 오픈을 했죠. 그 중에서 DNF랑 샘표식품, 유비벨록스, 동양EMP가 지금 선전을 하면서 그나마 대형주 장세에서는 글쎄요, 살짝 보여드리면 그리고 작년 11월까지 가입하신 분들은 대림재질을 쥐고 있어요. 11월 18일 날 우리가 이제 매수를 했었죠. 이 눌림목 때 매수했었는데 지금 뭐 거의 한 30% 됐으니까 뭐 오픈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중에 한 종목이 이제 대림재질이었는데 되게 작은 마이크로캡이었어요. 골판지 관련돼서 박스 한창. 네. 오늘 이제 새로운 또 고점을 찍기도 했고 8,400원인가 이렇게 쥐고 있는데 한번 더 앞으로도 네, 동향 지켜봐 주시고요. DNF 같은 경우에도 대형주 못지않은 지금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 샘표식품도 뭐 운이 좋게도 시세가 계속 나오고 있고 유비벨록스도 전기차 애플카 효과로 인해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EMP 최근에 나갔던 것도 리포트가 나가자마자 이 종목은 좀 많이 지금 나가면서 그리고 오늘 장중포짝은 우리 또 멤버십 분들 계시는데 다나와 이제 나갔었죠. 다나와 하나는 장중에 빠지면서 로스컷이 됐고요. 오늘 이제 폭락할 때 그 9시 반에 나간 건 로스컷이 됐고 장중포착이 다나와는 이제 오후에 들어간 거는 이제 고점 마감으로 네, 끝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라는 거고 섹터별로 네, 그래서 에이콘 멤버십에서는 모니터링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특히나 또 리포트는 최근 들어서 좀 인기가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너무 좋아져서 원래는 제가 주 2회 정도 휴장이면 휴재를 했죠. 네, 근데 거의 매주 월요일마다 지금 발행이 되고 있고 멤버십 분들한테는 일요일마다 우리 게시판에도 올라가고 있고 네,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모니터의 노예가 되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게 시장 장중에 계속 모니터링을 안 하기 위해서 좀 기획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고 있는 멤버십이고요. 전체 투자 자산 1억 5천만 원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8종목 많으면 작으면 한 6종목에서 5종목 리포트가 나갈 때마다 비중에 맞춰서 비중을 실어 가시면서 목표 수익이 달성되면 네, 실현하시면 되고 물론 조금 최근에 대형주 장세 때문에 묻혀있는 종목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대형주 장세에서 저는 대형주 최근에 움직였던 종목들보다 수익이 더 잘 납니다. 그 얘기는 못해요. 다만 그래도 여기서 자기들만의 색깔을 내고 있는 스몰캡들이 나와주더라. 이게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형주 장세다, 무슨 장세다가 아니라 자기 색깔 안에서 수익 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전략도 중요하고 하나씩 제가 지금 좀 짜임새 있게 포트폴리오를 좀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유를 강조드리는 이유가 수익 나고 있는 종목에서 좀 이제 열매를 거둬들이고 그것도 다음 준비를 하시고 또 정말 아닐 경우에는 정말 마이너스 나는데도 정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종목 교체하거나. 근데 그런 부분들은 다 그대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 공개가 좀 됩니다. 그래서 좀 멤버십 쪽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급하게 매매하시지 않고 그리고 투자 성향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전략적으로도 올해 좀 멀리 보실 수 있고 좀 여유 자금 하시는 분들이라면 필히 에이코 멤버십 쪽 노크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카톡방에도 지금 들고 가고 있는 종목이 몇 개가 있었죠. 좀 재미는 없었어요. HCCT나 이런 종목. 근데 인선이엔티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종목이 참고로 다른 분들은 안 갖고 계세요. 유일하게 카톡방에는 갖고 계시는데 인선이엔티는 아직은 수익률이 글쎄요 대형주보다는 좀 작을 수도 있지만 상장일의 신고가를 오늘 또 기록을 했습니다. 시험시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보유해 가면서 어떻게 이제 물량을 늘릴 건지. 네, 다만 제 카톡방에는 자세히 지금 전략들을 제시해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잠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리포트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매뉴얼 한 주 매주 이제 하나씩 나가는데 여기서 네, 포트폴리오 담고 단기 매매도 하실 수 있고 한쪽짜리예요. 리포트라고 해서 막 어려운 용어가 나온 게 아니라 되게 가볍게 네, 제 매뉴얼 방송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기사 체크. 자, 철강주들이 움직이는 게 전방 산업이 다 좋죠. 조선주들도 좋고 자동차주들도 좋고 근데 거기에다가 중국 철강 감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하나의 철강주들이 오랫동안 묻혀 있다가 움직인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고르게 섹터별로 볼륨을 만들고 있어서 시장이 쉽게 꺼지지 않는다라는 배경도 있고요. 오히려 이제 전방 산업 쪽보다는 후방 산업 쪽을 좀 볼 필요도 있다라는 하나의 또 아이디어로서 철강 산업 최근에 조금 잘 가더라고요. 근데 좀 눌렸을 때 현대 BNG 스틸이나 이런 종목들 저 장중에 우리 잠깐 공략하기도 했었죠. 이런 종목들은 나쁘지 않다. 조선주들이 괜찮다고는 하지만 희망퇴직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조선 쪽과 관련돼서는 좀 안 좋은 기억이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분식에 대한 부분들도 좀 체킹할 게 있고 수주가 많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과연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잘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잘 끝낼 수 있을 것이냐 일정에 맞춰서 고객과의 어떻게 보면 신뢰이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물량이 많을 경우에는 겹경사일 수는 있지만 이게 역으로 악재로 될 수도 있는. 네, 또 미리 선반영이 됐다면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 미국에서는 스펙 쪽 상장이 상당히 유행입니다. 지금 상당히 이제 스펙 관련된 검색만 해보더라도 나스닥 스펙만 검색하더라도 그 관련 기사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예요. 근데 주로 이제 M&A나 우회상장 쪽으로 많이 하는데 여기서 스펙을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팹립스 관련 업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스템 반도체 쪽 비메모리첼 이쪽이죠. 설계 업체 쪽 이런 쪽을 좀 볼 필요는 있다. 우리 시장도 같은 또 투자 아이디어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시장이 오르면 계속 오를 것 같고 떨어지면 계속 떨어질 것 같은데 오늘도 장중에 막 조정장 대응하신다고 상당히 피곤하셨을 텐데 시장은 그냥 계속 유기적으로 갑니다. 그리고 오름과 내림을 계속 경험해 보셔야지만이 어떻게 내가 전략을 짜갈 수 있는지 내 내공이 계속 생기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장에서 어떻게 운 좋게 수익 한번 내보겠다 생각하지를 마시고 지금 내 내공부터 어떻게 기업을 봐야 되는지 어떻게 어떠한 종목들로 내 포트폴리오를 채울 것인지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올해 아직 시작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신다면 분명히 좋은 성과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만 대응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또 에이콘 멤버십, 도토리 멤버십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유로운 월요일 저녁 되시고 저는 또 라이브는 다음 주 월요일 또 카톡방에서 내일 오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만 물러갈게요. 고맙습니다.